저는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인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대인 배는 없어요. 대인은 많지 않거든요. 배는 물이란 뜻이야. 소인은 너무 많아서 소인배인데 대인은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인배라는 말이 안 통해요. 대인이에요. 성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인은 성인군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야말로 모든 인간이 다 자기 핏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성인의 가슴에는 온 세계가 담겨요. 누구를 차별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차별했어요. 그죠? 부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네. 모든 중생, 무중생을 다. 심지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물조차도 다 이렇게 하나로 끌어안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인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은 좀 이제 그 공동체의 범위가 좀 작아요. 인류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 국가, 공동체 전체를 국가 정도로 확장한 사람들이 대인이죠. 소인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달래 소인배가 아니에요. 자기 무리를 자기 가족과 자기 개인으로만, 일족과 자기 개인으로만 국한한 사람들이에요. 내 가문이 잘 되면, 내 가족만 잘 살면 나라에 어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그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초기에 친일파라고 불렸던 사람들,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나라를 팔며 일본에 의지하여 황성폐하를 능력하며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 동포를 학살한 자들, 이런 자들이 무슨 정책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인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짓이다. 이 소인배였어요. 그냥 기회주의 소인배들이 친일파였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내 가족의 이해에게 반드시 공동체의 이해와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유교의 삼강오른 얘기하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부부간에 서로 이제 그 도리를 지키고 친구 간에 의롭게 지내고 밖에 나가서 어른을 좀 공경해라. 이거 뭐 뻔한 얘기, 너무 다 좋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어른을 공경해라, 부모한테 효도해라 그러는데, 시어머니랑 부인이랑 사이가 되게 나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그 거부감의 문제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게 이제 유교에도 가르침을 따르는 거냐? 효도와 이른바 부부간의 애정을 이게 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안 되면, 죽어도 안 되면 뭘 따라야 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갈라서 해야죠. 쫓겨날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쪽이어서 이쪽만 하고 저쪽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착한 게 아니죠. 그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네. 역적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금인데, 임금이 연산군 같은 임금이야. 그럼 충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따랐어.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상충하는 문제들이. 그러네요. 문제가 다 옳은 말인데, 하여튼 옳은 걸 지키려고 해도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교 해석에서 이제 좀 문화권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이제 군주가 부덕하면 충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삼간 불청이 거라고 그랬어요. 좀 말이 한자 말이니까 3번 목숨 걸고 말려야 돼요. 네, 간언을 해야죠. 그래도 안 들으면 나 네 신하 안 해. 그러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네, 군주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하의 도리다. 근데 아버지가 역적질을 하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밀고 신고해야 되느냐. 근데 뭐 이미 이제 역적의 경우에는 구족을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어차피 뭐 해도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간 불총이 읍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이제 말려요. 목숨 걸고 3번까지 말려지. 말리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울면서 아버지 따라 같이 역적질을 한다. 이게 이제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이해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런 이해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옛날 유교하는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그 아내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지를 않았어요. 여자의 도리는 삼종지도 그래서 그냥 사이 나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묻어두고 지나갔기 때문에 고민을 안 했죠.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의 문제 또는 국가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대의는 이거 우리가 수백 년, 수천, 천년 넘게 계백 장군을 칭송하는 거 칭송거리는 아니죠. 그게 무슨 칭송거리야. 그죠? 전쟁을 앞두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가는 게 뭘 잘했다고. 그죠? 죽으려면 같이 죽든가. 근데 그걸 이제 멸사번공의 자세, 국가를 위해서 개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세, 그게 올바른 사람의 자세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이완용 일족은 그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잘 되면, 가족이 잘 되면 그게 다다. 나라야 망하든 뭐든, 내가 나라를 팔아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국가적 이해관계가 가문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국가의 이해관계를 따른 사람들이 대인이고, 이쪽이 소인배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은 그냥 소인배였다는 거죠. 이 소인배 친일파들은 우리가 말할 거리가 못 돼요. 기회주의 친일파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얼굴은 낯작은 한인이나 창자는 일본 놈인 그런 도깨비 같은 것들이다. 토착 외구, 토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진지하게 민족과 국가를, 공동체를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1898년에 벌써 이제 한 120년이 좀 더 지났죠. 윤치호라는 사람이 독립신문에 그런 글을 써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잘 곰곰이 새겨보세요. 아메리카는 정말 천혜의 땅이다. 농사도 잘 되고 땅이 넓고 비옥하고 광대한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인디안들한테 선물을 해줬어.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쓸 줄을 모르고, 이제 포진천물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준 물건인데 그 땅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들소사냥이나 하고 천막이나 치고 살고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내가 선물을 줬는데 저걸 저따위로 써? 그걸 이제 노여워하셔서, 그게 미워서, 그래서 다시 백인들을 보내 그 땅을 쓰게 만들었다. 인디안이 못 쓰니까 백인들을 보내서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정말 부유한 땅이다. 거기 다이아몬드니 뭐니 온갖 광물들, 천연 자원들이 무궁무진한데 원주민들이 그걸 캐내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백인을 보내 벌을 주신 거야. 백인을 보내 벌을 주신 거예요. 벌 받아서 싸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도 하늘이 우리에게 준 자원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 쓰면 일본인이든 누구든 와가지고 개발하고 쓰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냐. 그러니 이거 우리 잘못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써요. 이제 세계 인식을 한 거죠.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데가 왜 유럽인들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원주민들이 거기 그 사람들한테 학살당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쓰지 못한 데 대한 벌을 받은 것이다. 어때요? 그럴듯해요? 수긍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죠. 예. 근데 이거는, 윤치호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이 집안이 좀 일찌감치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윤치호는 평생 일기를 영어로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던 사당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최초로 자기 집에 있던 사당을 목욕탕으로 개조한 그런 집이기도 하죠. 유럽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동경했던 그런 사람인데, 선교사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선교사들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유럽인 선교사들한테, 미국인이나 유럽인 선교사들한테. 자, 볼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로는 인도주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걸 표방하면서 너희들이 아메리카 데려가서 한 일이 뭐냐. 그 수많은 인디안들 마구잡이로 쏴 죽이고, 지금은 이제 다 잊혀졌어요. 잊혀졌지만, 1990년대인가 굉장히 국내에서
크게 히트한 영화가 있어요. 늑대와 춤을. 기억나시죠? 네. 케빈 커스트너를 네. 그러니까 이제 일약 스타가 됐던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백인들이 들소를 막 그냥 죽여요. 들소 가죽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고기가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쏴 죽여요.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인디안 사냥감이 없어져서 인디안들이 굶어 죽으니까. 인디안을 굶어 죽이기 위해서 들소를 그냥 멸종시켜 버렸던 거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 하고도 양심이 안 꺼리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디안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부족했어. 인디안을 굶어 죽게 만들려고 들소들까지 다 쏴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미안한 마음을 못 느끼냐. 아프리카에서 멀쩡한 사람들 노예 선박에 싣고, 노예 선박에 실으면 워낙 비좁은 곳에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그 당시 그 배를 가지고 범선으로 실어 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을 태우면 30명만 살아요. 내릴 때 되면 병에 걸리고. 그런 만행, 그렇게 해놓고도 또 몸에다 낙인을 찍고 때려가면서 그렇게 노예로 부렸는데 그래고도 미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의 대답이 그건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왜? 하나님이 준 선물을 함부로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들을 지배하는 것이요, 저들을 학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겠죠. 그런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와요. 한국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 이를테면은 백인이 흑인을, 백인이 인디안을, 또는 힘 있는 자가, 산업혁명을 먼저 이룬 자가, 자원을 먼저 개발할 능력을 가진 자가 남의 나라 자원을 함부로 약살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노예로 삼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이, 그것이 신의 뜻이라는 생각은 언제 자리를 잡았을까? 중세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중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너희는 이 교도를 잡아다 노예로 부려라, 이런 게 성경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첫 시간쯤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오래된 통념이 한꺼번에 바뀌는 과정이었다. 인간도 이제 동물과 별 다름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해부학을 통해서 자리를 잡았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의 발전 과정, 생각의 변천 과정에 쐐기를 박은 것이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1853년이에요. 인간, 세상의 모든 동물은 신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만든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스스로 형태를 변화시켜 왔다. 인간도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지금 사람처럼 안 생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진화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생물학자의 이제 학문적 견해인데, 사회학자들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재빨리 인터셉트를 했다. 받아서. 세상을 보니까 이건 사람 사는 모습도 비슷하다. 문제는 다윈은 이제 어떤 종이 멸종하고 어떤 종이 살아남아서 진화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만, 뭐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 사이에 보면 19세기에 이른바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노동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이제 자본주의 세계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큰 부자들, 도시의 당시 부르주아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세계 전역을 무대로 해서 장사를 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뭐 곳곳에 별장도 가지고 있고 늘 뭐 이제 파티나 하고 말 타고 사냥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인생을 여유롭게 보내는데, 공장지대의 노동자들은 너무나 참혹하게 사는 거예요.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광산에 들어가서 광석을 나르고, 그보다 어린 아이들. 19세기 영국 노동자의 생활에 대한 이제 앵겔스의 기록을 보면 그 무렵에 영국 도시 노동자 자녀들의 영유아 사망률이 40%에 달했대요.
라면 반 가까이가 이제 어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아이들의 태반은 영양실조보다 더 심했던 게 몰핀 중독이었대요. 부모가 다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애기 하나 놔두고 봐줄 사람이 없어. 그럼 퇴근할 때까지 재워야 되니까 그 당시 몰핀의 해독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싸게 구할 수 있었고 몰핀 주사를 놓고 가는 거야. 도대체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사는가? 왜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는 온 세상의 부와 영화, 옛날 왕보다도 더, 전제군주보다도 더 이 자본주의 산업 발전의 결과에 과실을 누리면서 더 호화롭게, 더 방탕하게, 더 여유롭게 사는데 왜 누구는 하루에 18시간, 심지어 20시간씩 일하면서도 여전히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잖아요. 사실 역사학자들은 뭐가 잘못됐으면 이게 변하는 걸 아니까 잘못됐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사회학자들은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됐나를 먼저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1번 하긴 어렵지만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허버트 스펜서 같은 이제 영국의 사회학자들은 그런 걸 고민을 했죠.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일종의 자연 법칙에 입각한 것. 제가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 이른바 법칙, 사회적 법칙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법칙의 결과는 아닌가. 그리고 그 법칙이 거기에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화의 법칙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죠. 우수한 존재가 승리해서 여유롭게 살고 열등한 존재가 패배해서 어렵게 사는 건 그건 하늘의 자연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신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 법칙, 사회 발전의 일반 원리고 일반 법칙이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육강식,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승리하고 무승열패, 그리고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백인은 강자이고 우수한 자이고 적당한 자이고 흑인은 약자이고 열등한 자이고 부적응자인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동물에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백인이 흑인이나 열등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 결론은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쉽게 말해 상식이 돼 있어요. 상식이긴 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친일론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친일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윤치호 같은 사람들 나중에 친일파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민족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약소민족인데. 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흑인이나 인디안을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되죠. 흑인처럼 살았다간 노예가 될 테니까. 인디안처럼 살았다간 멸종할 테니까. 백인이 돼야죠. 백인처럼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백인과 같이. 그런 생각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이승만이거든요. 이승만은 이제 기독교 배제학생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아주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는 우리 동포가 전부 기독교를 믿게 되면 우리는 부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이승만이 100년 전에 12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야 부자 됩니다. 네. 이런 얘기. 그게 그 당시 믿음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백인은 다 기독교를 믿거든. 저 사람들은 힘이 세. 그 사람은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지식 수준도 높아요. 근데 이거 보면 아시아 인종이나 저 아프리카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영 이제 야만인이고 미개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는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 다양한 것들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개조해야 한다. 우리 민족을 바꿔야 한다. 우리를 부강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되기 위해서는 민족성을 고쳐야 한다. 자, 민족성이 뭐냐?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합시다.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민족 성격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 이전에
문제는 이제 민족이라는 단위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민족이라는 말은 1900년대, 1901년에 이제 처음 우리가 쓰기 시작하는데, 쓸 때도 국민과 민족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민족보다 국민이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족은 그냥 한 군데서 서로 이제 같은 말 쓰고 오랫동안 어울려 살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인간 집단이다. 이 민족이 같은 정신, 같은 대외 태도, 같은 사상으로 무장해야 국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민이 더 민족보다 센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의 경쟁은 민족과 민족의 경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봤던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국민이 사라져요.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나라를 보면 어떤 나라에는 한 나라에 여러 민족이 묶여 살잖아요. 하나의 민족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기도 해요. 아예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회주의론은 내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망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자한테 물려 죽은 사슴이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만국민이 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당시에 이 사회진화론은 이제 윤치호 같은 사람은 좀 일찍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진화론과 결합한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행했던 그런 야만적인 행위들을 전부 합리화하는 그런 얘기를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 기독교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대략 1900년 전후해서 이제 중국 사람 양계초, 뭐 발음은 양지차오 그러는데 양계초라는 사람이 은빙실 문집이라는 자기 책에다가 이 사회진화론을 요약해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이른바 인간 역사와 사회 진화는, 사회도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그 진화의 동력은 바로 경쟁이다. 경쟁을 통해서 진화한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모든 사회의, 모든 개인의 목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 한국 지식인들도 그런 책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됐는데 단위는 국민이었어요. 경쟁의 단위는 국민과 국민 간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면 국민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민족이 없어지죠. 예, 아니 민족은 있어요. 있는데 근데 민족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이 먼저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국민은 그 민족이 국가 사상을 가질 때 비로소 국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그 국가가 망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우리가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을사늑약 체결됐을 때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이 시일야 방송되고 여러분도 많이 써요. 이날 목놓아 통곡하노라 라는 이제 논설을 썼다. 이거 정말 해방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찾아낼 게 없어서 찾아낸 게 그거거든. 그럼 뭐가 그렇게 좋은 글이야 그게. 울산의격 체결됐는데 이날 칼 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목 놓아 통곡하노라. 그게 무슨 민족의식이 어떻고. 한국 언론사에서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장면이 아닌데 그런데도 교과서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그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좋은 일은 얘기 아니잖아. 목 놓아 통곡한다는 게. 기껏해야 무슨 대신들이 잘못했다.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지연이 나라가 망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독립운동 안 했어요. 망명하지도 않았어요. 나라가 더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그랬어요. 독립이 가능하다고. 이제 이미 망했고 일본의 일부가 됐으니까 이거 다시 되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요. 사회진화론에 빠지면 루저야. 한국인은 집단 루저야. 집단적으로 패배한 국민이에요. 나라가 망했어. 이제 국민 없어졌어요. 열등한 민족으로서.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해방됐다고 해서 백인들과 대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디안들을 그냥 이제 더 이상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디안들이 백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910년대가. 살아날 길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남일보라는 작은 지방신문에서 이제 주필로 있으면서 술만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죽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많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살아보자고 했던 사람들은 빠져버렸어요. 이미 죽어서 살아날 수가 없다. 국가는 다시 되살릴 수가 없다. 근데 일부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건대단체 신채호 선생이나 백안 박은식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했죠. 민족과 국민을 분리해요. 국가와 민족을 또 분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전에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혼과 백이 어떻게 다른가? 혼은 하늘의 기운이고 백은 땅의 기운이다. 혼은 신의 기운이고 백은 동물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거기에 국가와 민족에 대입해요. 국가는 형식이고 민족이 본질이며 민족이 혼이고 국가는 백이며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민족과 국가를 분리하기 시작해요. 국가가 망해도 민족이 살아있으면 다른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민족을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버려버리고 민족을 하나의 주체로 삼아서 민족을 어떻게든 되살려야 한다. 그럼 민족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를 되찾을 수 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냥 민족을 살리는 길이 뭐냐?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일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전히 사회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가 약소민족이니까 강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게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민족의 힘을 기르자. 이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나와요. 다른 게 아니거든. 들어봤습니다. 예, 실력.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실력 있다. 뭐가 실력이야? 뭐 실력자야. 뭐. 예, 실력자도 있고 그 사람 실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실력이 뭐가 실력이에요? 실질적인 힘이란 뜻인데 쓸모있는 힘이란 뜻인데 뭐가 실력이에요? 많이 쓰는데 우리 쓰는 단어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고요. 실력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으로 써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네.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실력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돈, 재력이죠. 그때도 돈이었구나. 그건 이제 자본주의 시대였으니까. 네. 두 번째가 학력. 돈과 학력.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두 가지 생각. 힘과, 그러니까 경제력과 교육, 경제와 교육, 산업과 교육. 이 두 가지가 이제 국가와 민족의 실력을 가름하는 척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게 이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키워야 된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매달렸던 것이 이제 이런 계몽운동, 실력양성운동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산업건설운동, 또 한편으로는 교육구국운동 그래서 학교 세우기 운동 이런 거 많이 벌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민족의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민족 단위의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국가 단위의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국민 단위의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일본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제 다 절망했죠. 그게 국민과 민족을 분리한 사람들만 국가를 떠나서 계속 민족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다. 새로운 민이다. 그래서 단체 이름도 신민회 이런 거 만들고 1907년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많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일부 선각자, 선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당시의 풍토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되살려. 그리고 그 나라가 과연 누구의 나라냐. 이것도 한 번 더 얘기를 나중에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내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니까 내가 이 나라 주인이야. 근데 그때 살던 사람들은 그게 자기 나라인가? 임금님의 나라죠. 내 나라가 아니야. 임금의 나라야. 정말 충성하지 않으면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수가. 그렇게 해서 장제원처럼 그냥 절망에 빠져 지냈고, 일본은 그냥 또 많은 경우는 이제
독립을 하겠다기보다는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한번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독립할 거냐. 3.1운동 때 그런 얘기 제가 드렸었죠. 3.1운동 당시에 우리 독립했다고 만세 부르는데 시골에서 네.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그럴 거 아니에요. 만세를 부르면 이제 기뻐서 만세 부르는 거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나라가 독립했대. 만세는 신나서 부르는 거거든요. 독립한 줄 알고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부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근데 그럼 누가 임금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요. 임금 없는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고종, 순종 다음에 일본 천황폐하의 시대인 거지. 그러네. 임금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거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상태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리를 외쳐져. 내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고종, 순종의 나라가 망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 전쟁은 역사상 그때까지 인간이 겪었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퀴즈, 우리 이종원 씨한테. 네. 전쟁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무기는 뭘까요? 무기요? 역사상. 기후, 날씨. 무기라고 그랬지, 무기. 날씨도. 인간이 만든 무기라니까. 어. 창, 칼, 활, 뭐 돌멩이 별게 다 있겠죠. 실제로 기관총이래요. 기관총.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에 우리가 군인이 사망하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전투 중 사망자가 비전투 중 사망자보다 많았던 최초의 전쟁은 러일 전쟁이라고 그래요. 러일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이 전쟁터에서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노숙하고 그렇죠. 다니다 보니까 병 걸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건데 워낙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는 군인 전투 중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었어요. 양국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대다수가 기관총 사망자였어요. 1차 대전 때도 기관총이 가장 문제였었고요. 지금 남북한 DMZ 4kg잖아, 2kg, 2kg. 네네. 그것도 기관총 사거리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안에 기관총이 못 들어가요. 소총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DMZ. 비무장지대인데도 네네. 일반 소총 M16을 가지고 들어가요, 군인들이. 근데 기관총은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은. 기관총 사거리 기준이니까. 뭐 기관총 굉장히 위험한 무기였었어요. 근데 기관총이 동원됐고, 기관총, 그 다음에 독가스, 화학가스 동원됐고요. 또 1차 대전 중에 또 굉장히 놀라웠던 좀 무기는 곡사포였어요. 곡사포가 뭐냐 하겠지만, 원래 대포라고 하는 게 옛날 투석기는 이렇게 날아가지만, 현대식 화약 대포가 나온 다음에 대포는 다 직사포였었어요. 뻥뻥. 그러니까 성벽을 계속 두껍게 쌓은 거야. 대포만이라도 괜찮게. 근데 이 곡사포는 성벽을 뛰어넘어 버리거든. 그 안을 폭격해 버리고. 그러니까 성벽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성벽이 사라진 게, 성벽 도시들이 사라진 게 곡사포 때문에 사라지게 된 비행기와 곡사포. 그러니까 최첨단 산업기술과 결합한 신식 무기들의 살상력은 이제 인간이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거죠. 게다가 사실 그게 뭐 유럽에서만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 중에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동안 유럽인들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사람들 죽인 거에 비해서 특별히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쪽 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하늘 신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벌 준 거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죽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기엔 너무 가혹하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게다가 이 경쟁이 끊임없이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킬 거라고 믿어왔는데 막상 유럽에서 전쟁을 했더니 베를린이 파리가 폐허가 되고 부서지고 거기 쌓아놓았던 엄청난 문화재들이 불타버리고 이런 참상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이게 경쟁이 역사를 발전시킨다면 경쟁의 가장 노골적인 형태는, 국가 간 경쟁의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진보된 형태가 전쟁이거든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경쟁이잖아요. 네.
경쟁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제어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전쟁은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그리고 1차 대전 당시 이제 100년 전인데, 1차 대전 당시의 과학기술로도 그랬는데,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이거는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종말로 이끌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직접 보니까 느끼는 거죠. 자기 세계 안에서. 그 사람 몰랐거든. 미국에 간, 아메리카 대륙에 간 미국인들이 기관총 하나 들고 그냥 막 돌리면서 인디안들 쏴 죽일 때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개척자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우리 그런 영화 많았잖아.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영화 보면은 기관총 하나 들고 저렇게 돌리면서 그냥 막 쏴 죽이는. 막 박수치고 그러는 장면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장면이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들을 대상으로 연출이 되니까 이제 비로소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이나 1928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나 다 고치한 게 마찬가지였어요. 힘으로 지배되는 세계는 안 된다. 약소 민족이라 하더라도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약소민족을 배려했어 또는 약소민족 정말가 아니라 이대로 놔두면 인류가 멸망한다. 힘이 중심의 세계, 강자 중심의 세계, 경쟁 만능의 세계를 그대로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롭게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인도주의였다고요. 나중에 제가 김희동립선언 한번 읽으면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의와 인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시대의 하나의 사조가 돼요.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여 이랬다가 이제 그 김희동립선언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되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사조를 보고서 희망의 빛을 본 거죠. 아, 이게 약소민족도 스스로 바뀌고 자기가 잘하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 넘게 나라가 망한 지 10년 정도 흘러다 보니까 아, 이게 꼭 임금을 세워야만 나라를 찾는 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것까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진화론에 빠졌던, 윤치호 같은 생각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3.1운동 때 잠시 거기에 그 세상에 들어와요. 그게 이광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28독립선언을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직접 썼어요. 쓰고 상해로 가서 상해 독립신문사에서 주필로 일하면서 열심히 독립운동 관련 기사도 썼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오거든요. 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성 관계 때문이다. 별별 얘기가 다 있지만 이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대를 했어요. 3.1운동 이후에 이제 열강이 약소민족에 또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운명 우리가 정하겠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라는 걸 3천만이 2천만이, 그다음 2천만이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면 세계인이 알아서 우리 독립시켜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3.1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대했는데 안 해줘. 이건 그냥 말뿐이구나. 실망을 하죠. 다시 이제 평범한 진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독립을 못하지만 사실은 독립을 하려면 실력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다시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또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산업을 일으키자고 해서 물산 장려운동. 우리 엘리트를 만들자고 해서 밀립 대학 설립운동.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세우자. 우리 2천만 민족이 있는데 대학 하나 없다는 게 이런 민족이 이렇게 한심한 거 아니냐. 대학 하나 세워서 우리 민족의 인재를 길러내자. 취지가 좋아 보였죠. 좋죠. 그럼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반대를 해요. 좀 이제 더 이제 왼쪽에 있다고 하는 좌파라고 하는 부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죠. 야, 지금 우리 문맹률이 80%인데 보통 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에 해당한 학교를. 국민학교도 못 가는 애들이 80%인데 대학을 만들면 누가 갈 건데. 그 부르주아 자식들이 나을 거 아니냐. 부잣집 자식을 위해서 대학 하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냐?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서 시골 학교 100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냐?
대답하기 쉽지가 않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 계속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싸웠어요. 뭐 어쨌든 안 됐지만 그런 걸 해요. 근데 그 둘 다 실패해요, 사실은요. 잘 안 돼요. 물산장려 운동도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좀 산다는 사람들이 이거 좀 시대 유행이니까 이게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시대니까 우리 거 쓰자. 조선 물건 별것도 없는데 경성방직에서 만든 거나 아니면 대립고무에서 만든 거나 이런 거 사자. 일제 쓰지 말고 조선 사람이 만든 거 싸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품질은 수입산만 못한데 가격은 또 비싸져요. 뭐 시장 원리 작동을 하니까 또 욕을 먹죠. 아니 애국심에 편승해서 니들이 돈을 버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금호기 운동할 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역시 이제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은 조선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바꿔야 되는 거다. 이제 민족성을 고치자. 이제 민족성을 개량하자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민족을 고민하는 거야. 우리 민족이 이제 국민과 달리 민족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다시 독립시킬 나라는 이제 예전같이 임금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실력이 너무 부족해.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일본이 방해를 하고 간섭을 하고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렇지만 민족성 자체가 이 실력을 기르는데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인들이 얘기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 불결하다, 게으르다, 뭐 머리를 안 쓴다, 뭐 이런 얘기, 수많은 얘기들. 그걸 이제 샘플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여기서 보는 일본인들은 상류층 사람들이고 자기 고향에서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농민들이거든. 이걸 바로 비교를 해보는 거지. 야, 게으르다. 게으르긴 뭐, 게으르긴 할 일이 없어 노는 사람 보고 게으르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진짜로 믿는 거죠. 민족성을 고쳐야 돼. 우수한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고치고 남의 장점을 배우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걸 이제 민족 개량주의라고 불러요. 민족을 개량하자. 민족성을 개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을 좀 민족성을 고치자. 우리의 단점을 버리고 남의 장점을 취하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단성이 부족하고, 우리 단결력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보니까 무슨 밀립대학을 세우자고 그래도 보통학교 세우는 게 맞냐 뭐냐 싸우고 물산장려 운동을 하자고 그래도 왜 이거 부자들 돈 벌어주면서 농민들 하찮은 물건 더 비싸게 사게 만드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 나오고 단결을 못한다. 단결력도 부족하고 과단성도 부족하고 좀 비겁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고치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 민족이라면 남의 장점을 배워야 되는데 가장 장점이 많은 민족이 누구냐? 일본이다. 딱 보니까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말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는데 우리가 미국인이나 영국인한테 배우자니 인종 차이가 이미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성공했네. 그럼 일본인에게 배워야지. 자, 일본 따라잡기 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일본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을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니냐. 아시아에서 중국인을 배울 건 없잖아요. 중국인도 지금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제 무슨 군벌로 나뉘어 있고 열강한 식민지들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일본만이 러시아랑 싸워서 이기고 미국이나 프랑스랑 어깨를 대등하게 놓고 나가고 있으니 일본 사람한테 일본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차. 일본 사람들의 이 과단성을 배워야 된다. 청결함을 배워야 된다. 약속 잘 지키는 건 배워야 된다. 성실한 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눈앞에 끼었던 뭔가 확 거쳐. 바꿨죠. 왜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한테 배워야 되나? 일본 사람이 되면 되지. 그렇잖아요. 조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에게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일본인의 일원이 되면 일본 사람이 되어서 일본 언어와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풍속과 일본의 사상에 흠뻑 빠지면 뭐하러 배워요? 그냥 일본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광수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 민족의 약점을 얘기하고 일본에게 배우자고 주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이렇게 깨우치는 거죠. 아, 난 이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우리는 뼈도 피도 남김없이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자기 이름을 일본인으로 바꾸고 향산광랑어로 바꾸고 아오야마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꿈도 일본어로 꾼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아주 완벽해요. 우리가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한 민족이니까 우리의 약점을 버리고 남의 강점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강점을 가진 민족은 우리 주변에 일본인밖에 없다. 일본인한테 배워야 된다. 일본을 그래서 배우려면 일본은 스승으로 모셔야지 일본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선생을 미워하고 선생한테 배울 수가 없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열심히 배우느냐. 배워서 우리 민족성을 고치려고 하느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언어를 버리고 우리의 문화를 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면 외모도 잘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일본도 지금은 이제 이게 흔적이 남아서 차별받겠지만 우리 아들 손자쯤 되면 우리 아들 손자쯤 되면 일본인하고 구별이 안 될 텐데 일본인이 왜 차별하겠느냐. 우리는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세계 1등 국민인 일본 국민이 되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독립을 하겠다고 하느냐. 실력도 없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뭐 변절했거나 누가 협박이나 회유를 받아서 그렇게 끌려갔거나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민족성을 개량해야 되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생각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일본을 본받으려다 보니까 본받는 것보다는 아예 일본인이 되는 게 빠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반민특위에 잡혀와서도 민족을 위해 친을 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친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민족으로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틀린 게 아니거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을까? 민족은 정말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의 생각대로 됐을까? 아직도 사실은 그런 세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반일종교주의라는 책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그죠?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해서 민족이라는 게 뭔지는. 근데 민족은 그야말로 상상의 공동체일 뿐이다. 실체하지 않는 공동체다. 여기에 무슨 뭐 큰 의미를 두고 민족을 지키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지키겠다고 민족을 위한다고 가족을 희생시키고 이거 전부 쓸데없는 짓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광수처럼 돼버렸으면 그때 완전히 황국신민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 같이 아직도 독립하지 않고 일본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일본인으로 일본말 쓰고 살고 있다면 우리 지금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국민일 거란 말이에요. 일본 여권 쓰면서. 뭐, 지금 대학 커뮤니티 가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우리가 왜 뭐하러 독립을 해가지고 분단되고 이러고 사느냐. 독립 안 하고 일본인이 됐으면. 정말 그랬을까는 나중에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럴 수가 없는 조건이고 식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문재인 친일 사고예요. 특징은 뭐냐면 여전히 얘기했지만 첫째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민족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예 이제 빼자. 그러니까 소인배니까 빼자. 근데 이 사람들은 크게 민족과 세계의 관계를 고민했는데 민족이라고 하는 걸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한편은 더 편하고 부러웠던 거죠. 동경했던 거예요. 일본을 동경했던 것이고 일본을 동경한 나머지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고 문제는 일본인이 되고 싶어서 일본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됐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너 일본인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판정권은 일본인이 지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정권 위안부 문제만 봐도 일본인도 있었어요. 일본인 위안부도. 그건 자원이었어요. 조선인 위안부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끌려갔던 사람들의 증언과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겠다. 내선일체 똑같이 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은 항상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하지 않으면 식민지를 지배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일본인이 내가 되겠다고 해서 내가 일본인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인들이 선색적으로 끼워주면서 민족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끌려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어디서 나가서 일본인을 만나면 일본인들이 마치 평등한 것처럼 대해주니까 아, 이 조선에 굉장히 유명한 선생이 오셨습니다라고 반도인인데 훌륭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국 농민들은 한국에 있는 일본 농민들의 연간 소득의 990분의 1을 벌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 농민들 지주들의 연간 평균 소득하고 한국 농민의 연간 평균 소득을 비교하면 990대 1이었어요. 9대 1이 아니라 990대 1이었어요. 어떻게 평등해? 어떻게 차별 없이 됐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차별을 위해서 식민지를 지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도들은 전혀 모른 채 자기가 상류층으로서 식민지의 지배 계층으로서 상류층으로서 일부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자기처럼 될 수 있거나 자기만 대접받아서 그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 빠졌던 거죠. 이게 이제 민족개량주의 친일파가 걸어간 길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흘러간 길이고요. 어떻게 여기서 봐? 근데 사실 이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당시에 수많은 학생이 젊은 학생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1920년대 출생 또는 30, 40년대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고등보통학교나 좀 중학교쯤 되죠. 요즘으로 치면 여기 다녔던 사람들은 그런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아,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그 연배의 어른들한테 이광수 제자뻘 되는 어른들한테 꽤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 우리는 한국 사람은 민족성이 문제다. 엽전은 맞아야 된다. 우리는 단결하지 못한다. 우리 약점에 대한 얘기는 무수히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교사들도. 이광수 제자의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무수히 많이 들었죠. 일본인들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때 일본 시민의식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받으라고들 그렇게 강요를 하다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의 이른바 지식세계. 어떻게 보면 이념, 사상, 상식, 통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배했던 거죠. 신문에 계속 나왔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광수의 시대였어요. 아직도 이광수의 시대듯이. 우리 민족의 약점을 거치고 남의 장점을 배우자. 민족의 약점, 민족의 장점이라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족 단위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본인화해야 되는 일본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 마치 일본인이 되는 것이 민족을 위한 것이냐 하는 환상, 착각에 빠져들게 됐던 거죠. 이거를 이제 극복 또는 여기에 이제 반대할 수 있는 또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 사상, 태도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일본인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느냐. 이건 다음 시간 거리예요. 미리 좀 얘기를 해보죠. 영화 말모이 있었잖아요. 우리말 사전 만들겠다고, 조선말 사전 만들겠다고, 일본의 감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 온 거 끌어주고 있었던 거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만약에 대학 입시에 국어는 너무 뻔하니까 국어시험 폐지한다. 학부모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학생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신난다고 했죠. 찬성할 거예요. 네. 한 과목 줄어드는데, 단순하게. 한 과목 줄어드는데, 국어 시험만 보고 영어 시험만 본다고 그래도 실제로 학생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커요. 한 과목 줄어드니까.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다. 민족 말살 정책이다. 한국 시민화 정책이다.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써요. 당시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환영했어요. 아니, 조선말 배워서 무슨 쓸모가 있는데, 학생교 때. 차라리 그 시간에 일본어를 더 배워야, 그렇잖아요. 경성제국대학 시험 보는데, 뭐 경성의학 전문학교 시험 보는데, 입학시험에 조선말 안 나와요. 시험에 조선어 안 본다고. 근데 조선 학생들만 조선어를 배워. 그럼 차별이지. 일본 학생들은 안 배워도 되는데, 조선 학생들만 조선어를 배워야 돼. 한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씩. 차별이잖아. 입시에 나오지도 않는 그걸 뭐하러 배우게 해서 시간 쓰게 만들고. 모국어도 아닌 일본어까지 같이 보면서 공평하게 일본인하고 경쟁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어 교육 폐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족 말살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박수 쳤어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네. 그게 입시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과목을 조선인들만 차별적으로 배우게 만드는 일종의 낙인 효과였다. 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조선어 교육 폐지는 차별 철폐다의 일환이다. 마치 그게 설득력 있는 얘기처럼 돌아다녔다고. 그런 상황에서 조선말 사전을 만들겠다고 버틴 사람들은 그럼 왜 그랬느냐는 거죠. 만든다고 누가 사볼 것도 아니고. 그죠?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이 광풍에서 식민지 백성 전체를, 식민지 조선인 민족 전체를 일본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광풍에서 살아남았던 또는 거기서 버텨냈던 근거는 뭐냐? 이런 거거든요. 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현실을 보는 데서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검찰개혁이 하나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찰의 독립부정과 검찰의 권력견제가 시대적 핵심적 과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르죠.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과제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거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본인이 될 수는 없고 일본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인이 될 수 없고 되어서 안 된다면 우리 민족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또 무엇이었을까? 이건 이제 반식민주의죠.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저항의 논리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논리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